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이 됐을 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잘한 곳과 하지 못했던 곳의 격차가 이제는 생기기 시작할 거다. 돈, 사람만 가지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완성이 되면 저는 안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조직의 기본적인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결국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은 비용을 쏟아부어서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면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최지용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열심히 배운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직의 습관을 바꾸는 일이라고 하는 이 책을 지으신 저자신데요. SK사이언스의 황재선 부사장님을 모시고 실제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저도 의문점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보려고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교수님.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네, SK 디스커버리 황재선입니다. SK 쪽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SK 디스커버리는 산하의 이제 SK 케미칼, 가스, 바이오사이언스, D&D 뭐 이외에 여러 이제 자회사들이 있는데 저희 그룹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전체적으로 리드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이제 각사가 아무래도 면면들을 보면은 B2B 그룹이기 때문에 B2B 그룹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독자적으로 한다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에서 공통적으로 필요한 공통 플랫폼도 만들고 역량들을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하는 그런 역할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잘 모셨네요. 네,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기업 비밀이 있으셔도 막 털어놓으셔도 괜찮습니다. 네. 저희 가감 없이 그냥. 일단 부사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부분이 사실 좀 궁금하기도 하고, 저도 이제 교과서적으로 배우긴 했지만 실무에서 하신 그런 경험을 덧붙여서 한번 말씀을 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필요한 거는 전통적인 기업들, 뭐 제조부터 서비스부터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해왔던 그런 기업들이 어떻게 디지털이라는 수단을 가지고 변화하느냐, 혁신하느냐, 지속 가능하게 바꾸느냐의 문제인데, 결국 이제 저는 이제 뭐 책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주로 많이 설명을 하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아주 긴 여정이긴 한데 무엇을 바꿔내느냐. 결국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디지털이라는 수단은 하나의 도구일 뿐인 거고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게 중요한데, 첫 번째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프로세스라는 거를 바꿔내야 일하는 방식이 바뀌는 거고요. 일하는 방식이 바뀌어져야 기본적인 문화가 바뀌는 거고, 문화가 바뀌어야지 우리가 근본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비즈니스 모델을 바꿔가는 프로세스와 사람 또는 문화, 그리고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이 전체를 이제 바꿔나가는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다. 부사장님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쭉 어떻게 보면 이제 반평생이죠. 기업들에서 계속 그 일을 해오셨으니까. 근데 그 중에서 느낀 첫 마디가 첫 줄에 나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DX는 조직의 습관이 바뀌는 기나긴 여정이다. 맞습니다. 필드에서 느낀 것이 반대적으로 보면 조직의 습관이 안 바뀌고 너무 짧게 생각한다,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전문 경영인 중심의 회사들은 1년 이내에 성과가 나오지 않으면 지속적 투자라는 게 어렵습니다. 기업의 담당 임원이나 부서는 뭐 분기별 또는 연별, 기껏해야 이제 내년 정도까지 장기적인 비전이라고 얘기해도 사실은 분기별 순이익이 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게 취급을 받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처럼 장기적으로 무엇인가 구축해 나가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들이 많죠. 그래서 CEO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CEO, 이게 저희도 교과서적으로 보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탑다운 방식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중에 하나일 거 아닙니까? 저희가 보통 국내 기업, 중견기업 이상의 기업들은 매출의 보통 2%에서 3% 정도가 IT 예산으로 쓰고 있습니다, 이미. 그래서 1조 매출을 하는 기업 같은 경우에 평균적으로 보면은 200억, 300억, 조금 많게는 400억, 요 사이에서 비용과 이제 투자 예산들을 쓰고 있는데, 그걸 지속적으로 해온다라는 거는 이미 이제 IT는 그 정도 운영과 투자가 되지 않으면은 실적이 안 나오는 수준까지 가 있는 거고, 거기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어떤 제도적인 준비 내지는 실행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 있는 건데, 말씀 주신 것처럼 CEO들이 우리가 이제 DX를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IT에 플러스 알파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에 얼마만큼 예산을 집중해 줄 거냐, 또는 그 기관들에 대한 KPI를 어디에다 세팅할 거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기대치를 잘 관리를 하면은 충분한 시간을 벌 수 있는데, 그게 잘못 관리가 되면은 힘든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좀 봤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오너나 또는 최고 경영자가 나는 어느 정도로 이 시간을 감내를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출발하기 전에 저는 충분히 소통을 하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있는 거고, 그게 안 되면은 처음부터 너무 크게 가지 마시라. 크게 가면 기대치가 너무 많아진다는 거. 차라리 작게 가서 가능성을 보이고, 그럼 우리가 예를 들어 1억을 투자해가지고 이 정도의 가능성을 보였으니 조금 더 투자를 하면 더 많은 효과성이 나옵니다라는 점진적인 성과를 해야 되는 거지. 이걸 실행하시는 분들이 너무 처음부터 오버커밋을 하면 저는 그거 자체가 서로의 어떤 잘못된 길로 들어가는 첫 단추가 돼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실패하는 전형적인 패스가 어떻게 되냐면요. 처음에 이 조직을 만들면 회사에서는 이 조직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해줄 거야. 뭔가 새로운 걸 해줄 거야. 이게 경영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이 조직한테 관심을 엄청 줘요. 예산도 주고. 그러면 무언가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렇죠. 첫 번째 문제는 어디에서 발생하냐면 이 전문가 조직은 현업을 모릅니다. 현장을 모른다는 거. 그럼 현장에서 필요한 것들이 만들어지고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을 가지고 이 가능성을 타진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뭐 너무 많은 스포트라이트가 딱 들어오면 기대치가 일단 만들어. 일단 우리끼리 열심히 만들자. 만듭니다. 만들어 가지고 현장에 딱 들고 가죠. 그러면 현장에 계신 분들은 우리 이거 필요 없는데요? 왜 만드셨어요? 뭔가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러면 이제 그 조직이 사라지는 경로로 가는 게 보통 그런 경로인데, CEO가 뭐가 중요하냐면 이 조직, 전문가 조직에서 CEO의 스폰서십이 어디서 발현되냐면 전문가 조직에서 무언가를 발견해야 되는데 현장에 있는 조직들이 지원을 열심히 해라. 내지는 현장과 같이 묶어가지고 KPI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원의 성격이 강한 거고 결국에는 빛을 발하는 거는 현장에 있는 거거든요. 현업 조직들이 충분히 DX가 뭔지를 이해를 하고 우리는 무엇을 좀 해주세요. 그럼 우리가 이렇게 잘 쓸게요. 그게 저는 사이클이 돌아가는 게 중요한 건데, 거기에서 CEO의 스폰서십은 저는 발휘된다고 보는 거죠. 팬데믹 기간 중간에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굉장히 중요하고 막 열심히 해왔는데 이제는 거의 이게 엔데믹 때 가니까, 그러면 다시 이렇게 약간 좀 꺼지거나 아니면 관심도가 줄어들거나 이럴 가능성이 있지는 않을까요? 저는 이제 기업 관점에서 보면 팬데믹이 끝나고 엔데믹이 됐을 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잘한 곳과 하지 못했던 곳에 격차가 이제는 생기기 시작할 거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그 시절에는 어쩔 수 없이 화상회의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면서 다양한 이제 도구들이 기업 내에 적용이 됐고 바뀌었거든요. 팬데믹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가속화한 거의 대표적인 예를 보면 기존에는 모여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서 IT 부서 문제 생기면 PC를 두고 IT 부서 가죠. 그죠. 고쳐주세요. 근데 지금 팬데믹 기간에는 재택근무거든요. 누구한테 이거 연락해야 되지? 부터가 일의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프로세스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전에는 리퀘스트 리스판스, 내가 뭔가 요청을 하고 응답을 받는 거면 지금은 셀프 서비스가 되지 않으면 효과가 안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쌓여서 잘 준비한 기업가 모르겠고 그냥 일단 화상회의 정도만 해. 그냥 옛날 방식 그대로 해. 라는 기업들의 퍼포먼스가 과연 엔데믹 기간이 갔을 때 같을 거냐? 저는 그렇게 안 보거든요. 이게 하나의 변곡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엔데믹 하면서 이제는 우리 끝났으니까 옛날 방식으로 돌아갈래 라고 하는 기업과 우리는 점점 더 이쪽을 더 고도화할래 라고 하는 게 저는 실력 차이가 이제 나올 거다. 저희가 이제 몇 가지 변곡점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PC가 처음 들어왔을 때 그걸 빨리 수용해가지고 생산성을 높인 회사와 마지막까지 타자기를 가지고 지고 있다가 생산성이 떨어진 회사, 그 다음에 인터넷이 들어왔을 때 마찬가지고 모바일이 들어왔을 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세 가지 단계가 있더라고요. 네네. 기술의 변곡에서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계속 점프를 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많은 기업들과 이 사례들은 디지털에 주목을 해요. 절대 그러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디지털은 수단인 거고 트랜스포메이션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술의 변곡이 일어날 때마다 그 회사들이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을 했느냐. 인터넷이 화랑이 될 때 예를 들어서 MP3가 기존에는 없었죠. 음원이 그냥 CD와 DVD, 테이프 이렇게 했던 것들이 디지털이라는 MP3가 되고 인터넷이라는 거 유통이 되고, 이거는 그 현장에 계셨던 산업군에서는 엄청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인터넷이 들어올 때, PC통신이 들어왔을 때, 그리고 모바일이 들어왔을 때는 산업 자체가 저는 근본이 바뀌었다. 그럼 지금 또한 물론 넥스트의 어떤 큰 기술의 변화가 큰 웨이브는 오겠지만 메타버스 또는 뭐 웹3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겠지만은 결국 저희가 지금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왜 언급이 되느냐라고 하면 이걸 요소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같은 게 기술의 성숙도가 높아져서
이제는 모든 기업들이 써서 ROI 내지는 효과성이 나올 만한 수준이 됐기 때문에 이 수단을 이용해서 회사를 어떻게 트랜스포메이션 할 것이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은 저는 그 과정이 있다. 그러니 엔데믹이 되면 분명히 저는 격차가 벌어질 거다. 기존에 저는 그런 과거가 그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하지 않으면 죽나요? 라고 하는 얘기를 한번. 예를 들어서 1차, 2차, 3차 산업혁명 거치면서 지금의 공장 자동화가 되어 있는 고가, 공장 자동화를 하지 않았던 곳에 존폐를 보면 어느 순간 되면은 사라졌죠. 저는 그걸 보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인터넷이 들어오고 모바일이 들어오고, 그럼 이걸 잘 레버리지 했던 회사와 하지 않았던 회사들도 이미 스코어가 좀 나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똑같다라고 좀 보는 거거든요. 이미 이런 기술들이 현장에 들어오는데, 어디는 AI를 가지고 생산이라고 치면 생산 수율이 계속 좋아질 거고, 어디는 기존의 방식대로 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효율성이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당장에 망합니까? 아닙니다. 10년, 20년 갈 수 있어요. 생각보다는. 오래 갈 수 있는데, 그럼 그 기업이 지속 가능한 생존을 할 수 있느냐라는 거는 저는 단호하게 지속 가능한 생존은 안 될 거다. 그 시차는 있겠지만은 거기서 격차는 벌어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죽음을 향해 가는 그런 기업이 될 수 있다. 네네. 저는 이제 그렇게 지금 바라보는 거고, 남들이 다 그 반열에 올랐는데 내가 그걸 쫓아가면 그때는 너무 격차가 커버리는 거예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시대에 그냥 적응하세요라고 하는 맞습니다. 이야기. 그러니까 지금은 디지털이라는 수단이 너무나 시대의 보편적인 기술 세트가 온 거죠. 결국에는 본질을 재정의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하고 있는 업의 지금의 시대 변화가 바뀌는 따라서 업의 본질이 뭐냐. 예를 들어 은행들만 하더라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만 해도 업의 본질을 우리는 이제는 데이터 기업이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처럼 시대가 바뀌었으니까 업의 본질을 다시 한번 보내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제 해줘야 되는 일들이 많은 게 바뀌어가면서 성장을 하더라라는 거죠. 금융 또는 제조, 굴뚝산업들 이런 쪽에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 문제는 뭐냐면 두려워더라고요. 네네. 새로운 거에 대한 부분. 맞습니다. 그분들을 위해서 좀 이렇게 겁먹지 마세요 이런 얘기 없어요? 그냥 막연하게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저희가 5년은 좀 빠른 것 같고 한 10년 내지는 20년 뒤에 우리의 기업의 환경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요?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는 우리 팀에 AI 직원이 있을 거야. 또는 로봇 직원이 있을 거야. 우리 팀에. 당연하죠. 팀마다 있을 거야. 라는 거면은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 AI 또는 로봇이라는 사람하고 잘 협업을 해야지 회사에서 잘 일을 할 거고 더 퍼포먼스가 높아질 거고, 그게 5년 뒤, 10년 뒤, 20년 뒤의 모습이라고 우리가 그게 동의가 되면, 그러면은 얼마나 누가 빨리 바꿀 거냐 또는 누가 느리게 바꿀 거냐라는 건데, 결국 모든 회사에서 그 한 20%의 직원은 안 바뀌세요. 그분들은 못 바꾸세요. 그걸 100%를 다 바꾼다라는 거는 좀 욕심인 것 같고, 전체를 1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상위 20%는 언제든지 능동적으로 변화를 하세요. 그러니까 그분들하고의 변화를 시작을 하시고,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한 60% 정도는 원래 방관 계층이거든요. 변화를 하면 같이 따라오세요. 디지털에 문화적으로 익숙하게 만들어드리고, 평소에 어떤 프로세스의 효율성이나 도구의 어떤 편리성이냐 이런 걸 가지고 하다 보면 전체가 바뀌어가면서 이제 그 효과성이 나올 거다. 이걸 처음부터 너무 중우장대하게 크게 바라보지 마시고, 문제 하나를, 작은 문제 하나를 DX의 기술을 가지고 한번 바꿔보시면 저는 훨씬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부사장님은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생산성 도구를 간단하게 하나라도 도입해 보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책에다 딱 쓰셨어요. 그것으로 어떤 효과가 나오는지 뭐 그런 얘기를 좀 한번. 기업들에 보면 단순 반복적 일들이 꽤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편을 취급하고 있는 부서라고 하죠. 그러면은 그거 엑셀에다가 카피 앤 페이스트를 열심히 하고 있을 거예요. 열심히 뭔가를 하고 있을 거예요. 대부분 사무직군들이 쓰고 있는 거 엑셀인데 어딘가에 가서 긁어서 복사해서 옮기는, 그걸 저는 왜 사람이 해야 되죠? 이런 질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좀 더 자동화될 수 있는 요소들도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IT 기업에서 스타트업들이 많이 쓰고 있는 슬랙 또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얘기하고 있는 MS 팀즈, 이런 식의 일을 기존의 디지털 베이스로 일을 하지 않았던, 또는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이메일처럼 비동기로 되어 있었던 것들이 동기화만 돼도, 실시간성으로만 바뀌어도 일하는 방식이 많이 바뀐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회의를 잡고 만나가지고 했던 게 지금은 화상회의 때문에 많이 바뀌었잖아요. 일단 저는 그거부터가 힌트가 있다. 왜냐면은
재택을 하건 뭘 하건 일단 커뮤니케이션이 되잖아요. 저희도 보면은 현장에 계신 분들 각 지방마다 뭐 예를 들어서 가스스테이션 사장님들을 뵙는다. 그럼 기존에는 다 찾아갔죠.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화상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그분들 뵐 수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한테도 반대로 도구를 드리는 거거든요. 예, 예. 뭐 패드를 드리든 뭔가 이제 수단을 드려가지고 소통은 계속하는데 디지털로 할 수 있는 게 효과가 나온다면 그런 게 저는 도구의 어떤 변화인 거거든요. 슬랙이든 MS 팀즈든 모아놓는 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바뀐다. 또는 기존에 엑셀 가지고 프로젝트 관리를 했던 것도 저희가 뭐 프로젝트 관리 도구들이 또 있으니까 결국에는 디지털라이제이션이 되는 거죠. 그걸 통해 가지고 기존에는 이제 쌓이지 않았던 자산인 데이터가 디지털로 데이터화가 되고 그리고 그게 이제 효과성이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피부에 확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사례 같은 것들이 좀 있을까요? 프로세스나 기존에 있는 경쟁력 강화나 또는 저희가 하고 있는 비용을 효율화한다라는 부분들은 아마 많은 기업들이 뭐 AI 모델을 이용을 하든 효과성은 나오고는 있습니다. 국내의 굴지의 제조사들 같은 경우에는 이미 이런 AI 모델들이 사내에 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어떤 부품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예측될 거다. 수요 예측을 가지고 미리 선점을 해서 반도체가 쇼티지 나거나 이런 상황에서 충분히 비용을 크게 들이지 않고 극복했던 사례들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회사들은 대부분 불용 자재들이 생기거든요. 자재들은 대부분 많아요, 회사들이. 그러면은 언제까지 이걸 보관해야 되느냐, 창고 비용 나가죠. 자재를 수급하는데 그 매입 비용 나가죠. 그리고 안 쓰면은 버려야 되는 폐기 비용도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회사마다 다르겠지만은 적게는 뭐 몇십억 수준에서 뭐 많게는 500억, 1000억 되는 회사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회사들이 정확한 추정, 예측을 통해 가지고 10%만 절감하면은 거기서 세이브되는 비용은 우리 영업이익에 즉시 반영이 되는 금액인 거거든요. 전반적으로 우리가 만들어내고 있는 전체에 다 있다. 상품을 기획하는 것, 그다음에 제품을 개발하는 것, 그다음에 생산, 품질, 물류, 그리고 이 사후에 있는 애프터 서비스까지 모든 영역에 저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기술들이 들어가서 지금은 효과성을 내고 있는 회사들은 너무 많다. 예를 들어서 제품을 만들 때 어떻게 할까요? 인터넷에 있는 것들을 전체를 다 텍스트 분석을 해서 의견을 뽑아내는 소셜 분석을 하는 부분들로 가서 효과를 보는 회사들도 있고, 말씀드렸던 비용을 줄이는 곳들도 있고 이렇게. 넷플릭스하고 블록버스터에 대한 사례를 들었는데 두 가지 예를 들으시면서 부사장님께서 생각하신 얘기하고 싶으신 부분을 한번 좀 말씀을 주시면. 네, 블록버스터가 전형적으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저는 실패해서 망한 회사다라고 얘기를 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블록버스터는 이미 미국 전역에 우리가 예전 기억처럼 일종의 DVD 대여점, 오프라인 비즈니스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엄청난 자본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중간 정도에 넷플릭스가 힘들어가지고 본인들을 M&A 해주세요라고 찾아왔을 정도로. 그 정도였어요? 그 정도로 이제 블록버스터는 거대한 회사였고 넷플릭스는 작은 회사였는데, 처음에 넷플릭스도 DVD를 우편으로 이제 유통하는 모델을 하다가 그 다음에 넷플릭스가 지금의 OTT 모델을 도입을 한 거죠. 그래서 넷플릭스는 성장의 가도를 밟기 시작을 했고, 뭐 잘 되진 않았으나 이제 시작을 이제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블록버스터도 이런 비즈니스 저런 비즈니스 BM을 계속 바꾸다가 우리도 넷플릭스처럼 OTT를 해야겠다 라고 할 때 그 시점에 스냅샷을 딱 찍어보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사람이든 자본이든 훨씬 더 넷플릭스보다는 블록버스터가 많았는데 같은 BM을 실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넷플릭스는 지금의 위상을 가지고 있었고 블록버스터는 폐업을 했잖아요. 그거의 근본적인 이유가 뭘까? 결국에는 돈, 사람만 가지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완성이 되느냐? 저는 안 그렇다고 보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있는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조직의 기본적인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결국 더 많은 돈을 가지고 더 많은 비용을 쏟아부어서 같은 결과물을 만들어내냐? 그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아는 재밌는 얘기 중에 그 석기 시대가 망한 이유가 돌이 떨어져서 망한 것은 아니다. 네, 맞습니다. 딱 그런 비유가 되는 거죠. 모든 자원이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해도 그 성공을 보장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아주 대표적인 사례인 거네요. 네네.